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반 미스터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 가지 주제 중에 인종차별과 이미그레이션, 한국말로 하려니까 이민 사회의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종차별 문제를 먼저 다루기로 했습니다. 인종차별은 사실 한국에서는 그닥 그렇게 많이 감이 와 있지 않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얼반 미스터리 사역의 한 축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빈곤자나 아니면 극빈자, 홈리스들을 위한 이런 사역의 하나라고 한다면, 반대쪽 축은 인종차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인종차별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볼 때는 인종차별을 이제 노예 해방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노예 생활을 흑인들이 했기 때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미국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정당한 시민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종차별로서는 인종차별보다 더 심각하게 안 좋은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의 노예 해방을 통해서 미국의 시민권으로 한 사람의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회의 그 불균등한,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불공평한 그런 위치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노예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뭔가 극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책에서나 세계사에서 아니면 위인전에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이제 노예 해방의 과정들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그런 변화가 이전의 노예의 삶이었다가 자유인의 삶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노예 해방 이후에 실생활에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이 돼서 이제 시민이 됐다, 자유인이 됐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노예 해방이 됐다고 해서 흑인들과 백인들을 동등한 인권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노예로서 사람을 개나 소, 돼지, 말처럼 가축 취급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백인 사회들, 미국을 건국한 백인 귀족들의 사회와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의 이 지위와 위치를 동등하게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랜 노예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간단한 셈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백인 농장주의 농장에서 노예를 생활하면서 농장 일을 하던 사람은 이제 얼마간의 돈을 받고 소장농이나 아니면 일꾼으로서 자벽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들의 집안에서 가정부로, 메이드로 일을 하던 흑인 노예들은 이제 약간의 돈을 받고 뭘 합니까? 다시 그 메이드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흑인 사회라고 해서 백인들의 경제 생활이나 삶 자체가 백인들의 어떤 삶이나 중심, 백인들의 주도권 하에서 계속 끌려가는 것,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자연스럽게 나눠지는데, 백인 계층의 상위 계층과
그리고 노예 이전에 노예였던 흑인들이 이루는 흑인 계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계층이 나눠지고 상부와 하부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 계층이 서로 간에 어떤 가까운 그런 모습이나 섞이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분류.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그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갭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1960년대의 어떤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출입문도 두 개가 있어요. 이쪽은 백인들이 드나다니는 출입문, 이쪽은 흑인들이 다니는 출입문. 그리고 가게들도 백인들만 받는 가게가 있고 흑인들은 갈 수 없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나 형태가 됐죠. 그런 것이 고착되면서 이제 계층으로 분리되고 사회 구조로 불평등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굳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면, 이전에 노예들에게 공짜로 일을 시키는, 노예들을 사서 노예들에게 아무렇게나 부리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퍼블릭 관련된, 공공과 관련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이라는 것이 발현이 되는데, 사실 수정헌법의 앞부분만을 일별해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흑인에 비롯한 여러 가지 노예 제도나 노예 매매 자체를 금지한다. 근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딱 생깁니다. 무슨 예외 조항이냐? 범죄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감옥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을 통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노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공공사역이나 뭐 하수도나 아니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공공사역을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산업처럼,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사업처럼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다 여기에 더해지는 게 뭐냐면 삼진아웃 제도예요. 삼진아웃 제도는 뭐 한국에서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실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것이 실효를 거두는지. 근데 삼진아웃 제도는 뭡니까? 법을 3번 어기게 되면 가중처벌로 돼서 영원히 사회에 복귀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제도예요. 사실은 한쪽 면으로 봐서는 뭐 3번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범죄자들이 3번의 범죄로 인한 입건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사회 일원으로서 복귀하는 길이 아예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정부는 계속해서 감옥에 수감 인원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인원들을 통해서 이전에 노예들이 담당하던 그런 부역과 노동들을 이 수감자들, 감옥의 재소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인 계층과 유색인종 계층으로 나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백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이 CDC 분류에서 마약을 직접 하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약을 직접 흡입하거나 본인이 원해서 뭐 대마초를 피다든가 본인이 원해서 뭐 코카인이나 히로인을 한다. 이게 CDC 분류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약품들은, 마약 종류들은 죄가 안 돼요. 근데 그 마약을 거래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은 누가 있어요? 백인들이 있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이나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흑인들이 하는 거예요.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흑인들이 이렇게 흑인들의 공급과 백인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졌을 때 같이 적발이 됐을 때 백인들은 감옥에 간다 안 간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감옥에 간다 안 간다? 감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법 자체가, 제 생각에는 법 자체가
평등하지 않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법의 조항들 자체가 어떤 사회 계층이나 이런 상황에서 흑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불리하게 아예 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흑인들 많은 수의 흑인들은 투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시민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고유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투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의 노예들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흑인들의 이름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식 이름 뭐 스미스, 존, 아니면 토마스, 아니면 뭐 좀 더 어려운 이름도 바솔로뮤 뭐 이런 이름들도 쓰고 윌리엄 이런 이름을 쓰는데 흑인들의 이름은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메이파 뭐 그런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이 원래 이제 등록할 때 자기들이 부른 대로 스펠링을 불러준단 말이죠. 불러주는 대로 썼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식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등록했을 때의 철자와 지금 자기들이 쓰는 철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철자가 한 글자라도 달라지면 투표권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 제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법을 수정하자라는 얘기를 해도 그 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투표를 흑인들 본인이 그 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흑인들 본인이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백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 비례를 봤을 때도 흑인과 백인, 유색인종과 백인족 이렇게 볼 때 백인들을 메이저라고 부르고 흑인들을 마이너라고 부르는데 메이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체 미국 인구의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여러분 매체를 보면 유독 백인들이 이민자, 히스패닉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경향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흑인들이 유색인종이나 아니면 히스패닉 계통의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내 잡을 저 사람들이 와서 내 잡을 뺏어간다. 이런 것이 있고, 백인들이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네들이 메이저로서 자기네들이 어떤 투표나 이런 데 숫자 상태의 우위가 있는데, 이 히스패닉 계열들은 오면은 캐톨릭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혼이 없고요. 아이를 낙태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피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2명, 3명 한 가족이 한 번 와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왔을 때 2명, 3명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들이 결혼을 빨리 해요. 어릴 때는 뭐 18살, 20살이면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구의 어떤 증가율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가면 백인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구가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인구가 역전이 되면 우리나라를 저 이민자들이 라티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쥐락펴락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나라를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 그리고 법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종차별이 작용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없느냐? 여러분, 한국은 뭐 단일민족을 계속해서 강조해오던 나라였기 때문에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 인종이 다르다 이런 것을 사실상으로 느낌이나 그런 이야기 자체를 쉽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인종차별이나 그런 거 잘 몰랐죠. 내가 하는 행동이 인종차별적인 언어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인종차별을 좀 듣고 보고 배운 이후에 한국의 사람들이나 한국
한국 이민자들의 행동들을 보니까 살짝 인종차별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인종차별이 뭐가 좀 다르냐면요, 피부색보다는 그 출신 국가의 경제 상태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뭐 계통에서 온 흑인들이나 아니면 뭐 히스패닉, 유럽 본토의 라티노 계열들이 오면 굉장히 잘 대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남아 쪽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깔보고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것은 사실 여러분 여기 와서 이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민 온 라티노들이나 아니면 레스토랑, 한식당을 경영하는 주인들이나,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요, 굉장히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같은 이민자고 같은 유색인종이고, 사실 미국의 사회 구조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유색인종으로 인종차별을 같이 당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밑에서 일하는 라티노 이민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그런 차별이 어떤 인종적인 차이보다는 사실 한국은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편견을 갖고 그 편견이 고착이 되고 굳어지면 인종차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민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흑인들은 느리다, 답답하고, 심한 말로는 뭐 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일 처리가 제대로 못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미국 사람하고도 같이 일을 해보고 라티노들하고도 같이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도 같이 일을 해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언어상으로 뭐라 그럴까요, 불분명한 그런 작업짓이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자면 뭐 저거 옮겨놔, 뭐 어디로, 언제까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요 근래에 누가 저기 부탁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누구 오면은 저거 안에 있는 박스, 컴퓨터 같은 박스 잘 치워서 마무리하라고 그래. 그러면 뭐겠습니까? 컴퓨터면 컴퓨터고 박스면 박스고, 컴퓨터 같은 박스는 또 뭐예요? 본인은 다 잘 알죠. 본인은 잘 알지만 그 작업을 지시를 듣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흑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지시할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알아들을까? 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못할까? 왜 일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왜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 일을 시킬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흑인들이라는 흑인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 스타일과 자기 그 스피드, 자기 방식이, 자기 템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박자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그 박자가 한국 사람들의 박자하고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흑인들은 일을 못한다, 이런 식의 편견을 갖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게 사람 그 일꾼을 구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때 흑인은 일 못하니까 안 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인종차별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인종차별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종차별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차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반 미니스트리였습니다.